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즐스토리입니다. 신라의 첫 번째 여왕은 선덕여왕, 그리고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의 두 번째 여왕이 된 이는 진덕여왕입니다. 오늘은 이 진덕여왕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선덕여왕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덕여왕은 우리나라 첫 번째 여왕인 선덕여왕이나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남겨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 진성여왕에 비해 언급이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덕여왕 시기는 오히려 김춘추와 김유신의 활약상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고 오늘의 영상에서도 이 두 사람이 자주 언급될 예정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을 서포트하며 신라 역사의 변곡점이 되어준 사람은 진덕여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덕여왕의 이름은 승만, 진평왕의 친동생인 국반 갈문왕과 박씨 부인의 딸로 태어났으니 선덕여왕의 사촌 동생입니다.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아버지가 갈문왕이고 어머니는 아니 부인 박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승만은 생김새가 풍부하고 아름다웠으며 키가 7자였고 손을 내려뜨리면 무릎 아래까지 닿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7자는 약 210cm나 되니까 분명 과장이 있는 것 같지만 키가 크고 압도적인 외모를 가졌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손을 내려뜨리면 무릎 아래까지 닿았다는 것은 꼭 외모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사서에서 중요 인물이 덕이 있음을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므로 여왕의 권위를 높이고 덕이 있는 존재였음을 어필하기 위한 표현일 가능성이 있죠. 선덕여왕은 왕위에 오를 때 적지 않은 나이로 5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촌 동생인 진덕여왕도 최소 40대 후반에서 50세 정도의 왕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역사서에서 왕의 결혼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미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덕여왕이 즉위할 시점에는 더 이상 성골 남자가 근친까지 다 포함해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이 남아있죠. 선덕여왕은 자식이 없었고 성골에서 왕위를 계승할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진덕여왕, 아니죠, 아직 여왕이 된 것은 아니니 승만이 후계를 계승할 예정이었지만 신라 귀족사에서는 이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성골 출신의 남자가 없다면 여왕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진골 귀족에서 남자를 선택해 왕위를 올리면 될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말이죠. 진골에서 왕을 선택한다면 당시 상대 등의 지위에 있던 비담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요. 그래서 선덕여왕 말년 승만의 후계 계승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귀족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에 비담이 이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담은 여주는 정사를 잘하지 못한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요. 반란 도중 선덕여왕이 사망을 했으니 이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후계가 될 승만이 이 반란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왕궁을 선제 공격한 비담의 반군은 명활성에서 진을 치고 월성에 주둔한 관군과 대치하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승만에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승만의 편이었고 그녀에게는 당시 신라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김유신과 김춘추가 있었습니다. 폐위된 진지양의 피가 흐르는 김춘추 가문과 가야의 피가 흐르는 김유신 가문은 둘 다 정치적 컴플렉스를 안고 있었지만 여성 국왕이라는 이유로 역시 컴플렉스를 안고 있던 선덕여왕과 연합을 해서 정치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역시나 여성 국왕이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 진덕여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승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비등한 공방전이 10일 넘게 계속되다가 김유신 측이 간신히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만은 김춘추의 추대로 왕이 되어 신라 제28대 왕인 진덕여왕이 됩니다. 그렇다 해도 여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고 여전히 반대 세력은 건재했으니 언제 다시 반란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진덕여왕은 난을 마저 진압한 후 사후 처리를 도맡아서 30명가량의 역적들을 처단하면서 반란의 싹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찬 알천을 상대 등으로 삼고 대하찬 수승을 우두즌의 군주로 삼게 됩니다.
당시 막강 세력으로 성장한 김춘추가 상대등이 될 수 있었지만 알천을 상대등으로 올린 것은 김춘추의 입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흥 세력을 대표하는 김춘추이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구귀족 세력을 집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지요. 삼국유사에 의하면 알천이 하백회의 의장이었을 당시 회의의 구성원은 술종, 임종, 호림, 염장, 유신 등이었는데 이들이 남산 우지암에 모여 나라의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좌중에 뛰어들어 모두 놀라 일어났지만 알천공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소하면서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아 땅에 맺혀 죽였다고 합니다. 실제 호랑이를 때려잡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천이 많은 공을 세운 무장이었음은 분명하죠. 뒤이어 기록된 것을 보면 알천공의 완력이 이와 같았으므로 수석에 앉았으나 많은 공들은 모두 유신공의 위험에 복종했다인데요. 알천이 상대등의 지위에 오르긴 했지만 진덕여왕 시대를 이끌어간 것이 김유신과 김춘추임을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화백회의 세력이나 상대득의 세력이 진덕여왕 이전과는 달리 많이 약화되어 있었는데요. 상대등이었던 비담의 반란이 실패로 끝났고 이 반란과 함께 귀족들이 숙청된 후 김유신, 김춘추를 위시로 한 신진 세력들이 왕권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귀족들의 수장이 된 알천의 권한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선덕여왕 대와 마찬가지로 진덕여왕 대에도 김유신은 국방의 최고 책임자로 김춘추는 외교의 최고 책임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선덕여왕 편에서 언급을 했었지만 당태종은 여자가 왕이라니 하며 비하하는 말을 내뱉으며 모욕을 주었고 자신의 친척을 보낼 테니 신라의 왕으로 삼으라는 말을 했었지요. 하지만 이때 신라 사신은 제대로 반박하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덕여왕이 즉위한 후 당태종은 곧바로 사신을 보내 새 여왕을 낙랑군왕으로 책봉합니다. 당태종이 진덕여왕을 주변국 군주로 책봉하면서 외교적으로 여왕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선덕여왕을 모욕한 지 4년 만에 당나라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645년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고구려에게 뼈아픈 패전을 당했었는데요. 당나라는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신라의 도움 없이는 결코 고구려 침공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이 당태종에게 당한 모욕을 잘 알고 있었으니 그에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왕의 자리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섞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압력에 시달리는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 없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당나라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와준다면 당나라를 충분히 이용해야만 했죠. 진덕여왕은 즉위한 직후부터 백제와 고구려 군대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야 했는데요. 비담의 반란이 진압된 지 9일 만에 이 혼란한 틈을 타 백제에 이어 고구려까지 신라를 공격해 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제는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했고 김유신이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느리고 막아섰는데 이들을 막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이때 부하 비녕자가 백제군에 돌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이어 그의 아들이 또 백제군에게 달려나가 목숨을 희생했고 또 그의 종 합절도 백제군에게 달려가 목숨을 버립니다. 이들의 희생에 감격한 신라 군사들이 힘을 내어 백제군과 맞서 싸워 백제군 3천의 목을 베어 이들을 물리쳤다고 하네요. 백제군은 지금의 무주, 김천, 구미로 추정되는 무산성, 간물성, 동잠성을 공격했다가 신라군의 방어망을 뚫지 못하고 퇴각하긴 했지만 또다시 신라를 쳐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당나라의 힘이 꼭 필요했던 진덕여왕은 다소 굴욕스러울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덕여왕 2년 당나라에 조공을 했는데 당태종이 신라는 당의 신하국이면서 어찌 연호를 따르지 않느냐 하며 따져묻게 됩니다. 신라는 법흥왕 이래 독자적인 연호를 써왔는데요. 이제 당나라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었기에 연호를 따르겠다는 약속으로 당태종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그해 진덕여왕은 김춘추에게 아들까지 데리고 당나라에 다녀오도록 명을 내리죠.
당태종은 이전과는 달리 김춘추 부자를 크게 반기며 춘추의 용모와 영특하고 늠름함을 보고 후하게 대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춘추를 연회에 불러 황금과 비단을 매우 후하게 주면서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데요. 외교의 달인 김춘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